갑자기 너무 화가 나셨는지 바지를 벗으시고 그 자리에서 대변을 보시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요? 네, 갑자기. 대변을 봐요? 네네. 아니 근데 사실 대변도 뭐 이게 배가 아파야지 보는 거지. 그렇게 아니 저희가 이제 재헌절 특집에 판사님, 뭐 변호사님 다 만나뵀는데 검사님만 만나뵌 적이 없어요. 예. 아니 자기소개 직접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수원지검 형사 3부에서 일하고 있는 9년차 검사 서아람입니다. 이제 언뜻 지금 이제 방송이시니까 그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굉장히 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잘 하시는데 막상 검사님으로 사건을 가지고 만나면은 지금하고는 180도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안 해요? 네, 보통 검사라고 하면은 이제 약간 독사같이 무섭게 사람을 몰아붙이는 그런 맞아요. 이미지를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네네. 왜 그랬어? 왜 그러고 살았어요?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건데. 넌 전자를 택했어. 둘 다 해치워버렸지. 아니야. 부자가 지정성! 대부분의 검사님들은 이렇게 저처럼 네. 웃는 낯이시고 어디서나 뵐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사실 수원지검 형사 3부인데 비밀의 숲에서도 이 황시목 검사가 형사 3부 아닙니까? 서부지검 형사 3부 황시목 검사입니다. 이게 뭔가 좀 그 형사 3부가 갖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형사부가 보통 전담에 따라서 이제 부가 나눠지는데요. 네. 형사 3부는 송치강력이라고 해서 좀 무거운 강력 사건들을 경찰이 송치한 것을 검찰이 수사하는 그런 전담을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럼 이제 검사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을? 네, 제가 하는 일은 송치강력 중에서도 이제 교통, 사행행위 그리고 가정폭력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행행위는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도박 관련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사건을 처리를 몇 건을 하시는 겁니까 하루에? 그게 건수로 따질 수가 없는 게요. 예를 들어서 10건이지만 요만한 기록이 10건일 수도 있고요. 예. 한 건이지만 이만한 기록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들이 이제 보통 3시에서 5시 사이에 오후에 배당이 되는데 이 수레가 이렇게 덜덜덜덜 오는 소리가 들리면은 검사들이 이렇게 귀가 쫑긋해져요. 이게 어느 정도 사이즈로 오는 걸지 이렇게 긴장을 확 하게 되는데 선생님 이거 오늘 배당된 건인데요? 한 건인 거 한 건이 이렇게 많은데. 네. 나머지는 별지. 이렇게 두꺼운 거 안 줘도 되는데. 어떻게요? 이거 예를 들면 이제 뭐 빨리 책 읽는 사람들 사선으로 읽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속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수많은 기록이 있어도 검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익숙해지고 나면은 보는 속도는 빨라집니다. 저희가 항상 유혹에 빠져요. 그 서류 하나로 넘기고 싶은 유혹. 제가 초임 때 사건을 빨리 처리하고 싶은 의욕이 넘쳐서 밤샘을 하다가 완전 비몽사몽인 상태로 계속 일 처리를 하고 있었던 때가 있어요. 그때 저희 부장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너 당장 집에 가라. 가서 자고 와라. 너는 검사 자격이 없어 이러시는 거예요. 너는 그냥 앉아서 매뉴얼대로 처리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사람한테는 이게 평생에 한 번 있는 일이고 네가 평생 처음 만나는 검사야. 그런데 너처럼 비몽사몽 앉아있는 사람은 검사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너 자르기 전에 빨리 집에 가. 이러셔서 그 말씀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집에 와서 푹 자고 맑은 정신으로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저희가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현장을 뛰어다니는 일은 별로 없고요. 네. 일반 사무직에 사실 가까운 형태를 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 그래요? 네, 9시에 출근해서 그 전날 배당받은 사건들을 검토하고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할 일이 있으면 조사를 하고요. 예. 중간중간에 경찰이 영장 신청하는 것들을 검토해서 저희가 청구를 하거나 기각 여부를 결정을 하고 변사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검시를 나가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을 하루 종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무슨 랩인 줄 알았어요. 어쩜 이렇게. 네. 와, 그러면 주말에는 좀 쉬십니까? 주말에도 이제 당직 근무가 있으면 나와서 예.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당직을 하고 집에서 이제 유선 대기를 하다가 혹시 전화가 오면은 새벽에도 달려나가고요. 그 제가 가끔 가다가 보면 예전에 네. 너튜브에 10년 전에 어디 방송에서 나왔던 검사님의 하루가 이렇게 매일 거의 소파에서 주무시더라고요. 이만큼이 그 사건 그 기록부가. 구속영장 만료 시간은 앞으로 사흘. 피의자 33명의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수사가 시작되면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수사팀도 또 다른 감방 생활을 한다. 벌써 일주일째다. 그게 이제 인지수사라고 해서 강력이나 특수나 공안 계통의 좀 큰 사건을 전담하시는 분들이 뭐 몇 주, 몇 달 집에 못 들어가시고 청에서 주무시면서 일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아니면 이제 뭐 집무실에서 라꾸라꾸를 펴놓고 잠을 자고 청에 샤워도 할 수 있어서 네, 샤워도 하면서 네, 라꾸라꾸는 초임 검사의 필수 아이템. 아, 그게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초임 때 라꾸라꾸가 없어서 영상 녹화실에 신문지를 펴놓고 자다가 다음날 아침에 계장님 출근하시다가 저를 발로 찰 뻔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이제 라꾸라꾸를 장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만하고 말고는 본인 선택인데 네네. 안 그러면 나처럼 신문지 깔고 자야 된다. 네, 그러다 그런 얘기신 거죠? 수도 있습니다. 네. 와, 근데 검사님, 네. 저는 이제 경험은 없지만 아, 이거 참. 진짜 피곤하실 것 같은 게 피의자랑 이제 신문을 하시는데 일단 첫 번째가 어제는 아니라고 그러고 지금은 맞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진짜 이 심리적으로도 엄청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 사람의 말이 일관될 수가 없어요. 없어요. 네, 수사하면서 했던 말과 재판 과정에서 했던 말이 또 다르고 그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 인권 침해되지 않게 다 각색이 들어가는 부분이긴 한데 그 동생이 형을 병무청에 제보한 거예요. 네. 우리 형이 군대를 일부러 기피한다. 군대 기피하려고 30kg를 감량을 했다. 네. 매일매일 사우나를 다니고 헌혈을 하고 그래서 결국 병역 기피 판정을 받았는데 얘를 군대에 보내달라 이렇게 제보를 한 거예요. 동생이요? 네, 동생이요. 그래서 형하고 동생을 불러다 조사를 하는데 말이 그 사이에 바뀌어 있는 거예요. 아, 제가 형한테 억한 심정이 있어서 거짓 제보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 형은 아파요. 많이 아파서 살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에 검사는 그냥 끝날 수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게 거짓 제보면 여기에 대한 처벌이 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해주고 다시 진실을 얘기해라. 만약에 이게 거짓 제보를 한 거면 네가 당신이 처벌을 받는다. 네, 그렇게 말을 했더니 흠칫 놀라더라고요. 본인도 몰랐던 거죠, 그 부분을. 그러더니 아니에요. 사실은 원래 제보한 게 맞아요. 또 말을 바꾸고 다음 날 오더니 또 아니에요. 제가 그때 거짓말한 거 맞아요. 와, 이거 뭐. 네. 그러니까 이거 와. 나중에는 그냥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거짓말이라고 하든 진실이라고 하든 알아서 판단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처분 결과를 다 말씀드리고 할 수는 없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신체 검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신체 검사 다시? 우선은. 네네. 아니, 피의자를 조사를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한 일도 많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네네. 어떤 무전취식 많이 하시던 할아버님을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 무전취식이라는 식당에 들어가서 돈 없는 상태로 밥 먹는 거예요. 네. 근데 처음부터 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로 음식을 주문하는 순간 사기죄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몇십 번 누적이 되면은 실형을 살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케이스셨는데 할아버님은 계속 돈을 낼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할아버님 그때 경찰분이 확인하시니까 지갑에 돈 아무것도 없고 카드도 없으셨대요. 그러면 돈 내실 의사 없으신 거 아닌가요? 돈을 낼 의사가 있었대요.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돈을 어디서든 구해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때 갑자기 너무 화가 나셨는지 바지를 벗으시고 그 자리에서 대변을 보시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요? 네, 갑자기. 대변을 봐요? 네네. 근데 사실 대변도 뭐 이게 배가 아파야지 보는 거지. 그렇게 아니 근데 너무 대변을 왜 봅니까? 항의하는 의미에서.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죠. 불만을 품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항의를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하세요. 제가 한 번은 구속 피의자를 조사하는데 상습 절도범이에요. 네. 딱 이제 조사 마치고 가려는데 교도관님이 잠깐 이러시는 거예요. 오더니 피의자를 이렇게 툭툭툭 터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여기서 제 펜이 떨어지고 제 거 도장이 떨어지고 제 거 지갑이 떨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 와중에 또 절도를 했어요? 조사하는 와중에 그거를 다 훔친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랬더니 저를 보고 씨에 웃으면서 딱 이러시더라고요. 이 손재주를 나중에 나가시면 꼭 좋은 데 활용하시면 좋겠다. 네. 아니 진짜 참 희한한 분들 별의별 사람들이 참 많네. 그분은 딱히 절도의 범위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이만큼 한다고 자랑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는 이렇게 오신 분들이 모성애를 자극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렇죠. 자기 애가 아닌 애를 데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애기를 빌려와가지고 이렇게 애기띠를 해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내 애기가 아니고. 네. 힘들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경우는 꽤 많아요.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일부러 자기 앞에다가 족하나 뭐 앉혀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구형 전이라든가 아빠 이렇게 부르게 해요. 울게 하거나. 그러면 이게 또 나름의 작전인 거죠. 거기서. 진짜. 네. 근데 이제 검사님도 웬만한 거에 이렇게 흔들리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워낙 다양한 일들을 보고 겪다 보니까 네, 그냥 유머로 승화시키는 그래요? 네, 그런 경지에 이제 이르기 시작한 거 저희 선배님들을 보면 그랬었는데 네. 저도 이제 조금씩 그 수준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초임 검사 시절은 좀 어떻게 좀 보내셨는지. 그 초임 검사 시절은 그냥 회사 신입생과 되게 비슷해요. 그래요? 네, 뭘 잘 모르고 예. 아무런 대비 없이 전장에 휙 던져지게 되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배들에게 의지를 하게 되고 부장님에게 의지하게 되고 이런 경우 이런데 지금은 없어진 제도가 밥총무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각 부의 막내가 점심시간이 되면은 그날의 메뉴를 선정하고 예, 식당에 전화해서 예약을 하고 오늘 저 건너편에는 한정식집 예약했습니다. 선배들과 부장님들을 딱 에스코트해서 식당으로 인솔을 해간 다음에 밥 먹는 과정을 이제 컨트롤을 하죠. 중간중간에 이렇게 물도 따르고 막 젓가락 세팅도 하고 막 중간에 찌개가 부족하면 국물 이모 국물 더 이렇게 시키고 이렇게 부족하지 않게 싹싹싹싹 진짜 네. 그런 게 있어요? 아니 그러면 좀 어떻습니까? 검사님이 좀 이렇게 밥총무 할 때는 좀 이렇게 네. 약간 선배님들로부터 이 정말 밥총무 잘한다 이런 소리 좀 들으셨나요? 어땠나요? 저는 약간 의욕이 앞선 케이스. 처음 밥총무를 맡게 되면 전임 밥총무한테서 인수인계를 받아요. 그 엽기적인 그냥 보셨죠? 예. 견우가 이제 편지를 쓰잖아요. 예. 그랑 똑같아요. 그래서 예. 저희 부장님은요 물에 빠진 고기는 싫어하세요. 이탈리아는 느끼해서 안 드시고 야, 아유 쉽지 않다. 또 너무 가까운 곳은 질리고. 뭐 어떡하라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매일매일 새로운 식당을 물색해서 예약을 쫙 해서 이러면 선배님들이 새로운 곳이면 좋아하시겠지 하고 데리고 왔는데 어느 날 선배 하나 저를 부르더니 제발 그만 좀 해라. 맛집 탐방 아니야 지금. 난 못 산다. 쉽지 않아. 나 이렇게 못 산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뭐 그렇죠. 익숙함을 좀 이렇게 좋게 하다가 약간 질릴 때쯤 그럼 요 새로운 거 하나 쑥 네, 하나 던져놓고 다시 또 새로운 걸 하다가 또 약간 그렇다 싶으면 익숙한 거 이거 진짜 너무 어렵네요. 그래서 저희는 요새는 그냥 번갈아 가면서 밥총무를 하거나 아니면 그날 먹고 싶은 사람들끼리 복도에 모여서 야 뭐 먹으러 가자 하면 그냥 가고 같이 가시는 이렇게. 걸로. 예. 아니 근데 보니까 보이스 피싱만 매달 100건 이상씩 맡으셨다고. 제가 초임 때 보이스피싱을 몇 건을 집중적으로 적발을 했더니 청에서 비공식적인 보이스피싱 전담이 돼서 네. 보이스피싱 사건을 많이 맡은 적이 있어요. 야, 어떤 사건이 좀 기억에 좀 남으시는지요? 아무래도 잘 몰랐던 사람들이 실수로 발을 들이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기억에도 많이 남고 공감도 가고 안타깝고 한 것 같아요. 모르는데 보이스피싱에 내가 이렇게 연루가 되고 네네. 거기에 이제 가담이 되는 경우는 네. 어떤 경우입니까? 제가 만났던 그 20대 청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백수 생활을 한 거예요. 집에서는 맨날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인터넷을 통해서 호주의 워킹 홀리데이를 무료로 보내준다고. 네, 그걸 보고 이제 신이 나서 짐을 싸서 출국을 하러 간 거죠, 공항에. 예. 갔더니 자기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어떤 인상 좋아 보이는 형님이 음료수를 주면서 오늘아 고생했다, 이거 마셔라 하니까 본인은 감동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 마셨어요. 그런데 기억이 없어지네요,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태국에 와 있어요, 호주가 아니고. 태국의 그 수쿰빗의 어느 어두침침한 오피스텔에 와 있는 거예요. 그날부터 이 오피스텔 밖으로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콜센터를 하는 거예요, 한국으로. 대본에 따라 전화를 거는 거죠. 하루 종일 전화만 걸어요. 그렇게 한 몇 달을 감금이 돼 있었는데 감금이 돼 있는 동안은 여기 태국 조폭이 문 앞에 앉아서 지키고 있대요, 못 나가게. 그렇게 감금 생활을 두세 달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나가라고 해도 이 친구들이 안 나가요. 돈을 많이 받으니까 그거에 이제 유혹에 빠진 거죠. 처음에는 자기도 이런 일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수당 들어오는 거 보면은 어느새 잊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 말은 그랬어요. 이게 사람을 직접 대면하는 범죄가 아니고 그냥 통화만 하는 거니까 별로 죄책감이 안 느껴진대요. 네. 내가 여기에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그냥 깊숙이 나도 모르게 젖어들게 되는.
와 이게 참 그게 무섭네요. 정말 그 언론에서 듣는 것과 실제로 당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전화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아 보이스피싱을요? 네. 예. 제가 그때 서울 남부지검에 있었는데 네. 남부지검이 금융범죄 수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서 네. 굉장히 사칭이 많이 되는 곳 중 하나예요. 예 맞아요 네, 맞아요. 제가 이렇게 집에 있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 남부지검 누구누구 수사관입니다 하길래 전 당연히 청에서 건 전화인 줄 알고 아 네 그러세요 그랬더니 막 얘기를 해요.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었죠. 듣고 있다가 잠깐 뭔가 이상한데? 근데 잠깐 끊으면서 잠깐만요. 저 지금 형사사부 서하는 검사인데요. 지금 몇 방 어느 선배님 방에서 전화 거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갑자기 움찔해요. 네.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죄송합니다. 그거 딱 끊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보이스피싱이구나. 저도 그때 보니까 그 번호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화를 받는 순간은 사람이 방심하게 되는 거예요, 확실히. 야, 네. 그러니까 현직 그 검사님도 그냥 실제 네네. 예, 청 전화인 줄 알고 청전한 줄 알고 야 말씀하신 대로 이제 초임 검사 시절에 진짜 바빠가지고 소개팅 나갔다가도 이게 또 예. 아 그게 이제 지명수배자가 잡혀오는 경우가 있어요. 지명수배자가 잡혀오면은 영장을 쳤던 검사가 나와서 직접 조사를 하게 되는데 네. 이게 보통 당직 검사가 있으면 당직 검사가 맡아줘요. 근데 초임 검사는 선배한테 자기 사건을 맡기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조사하러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소개팅을 하러 갔는데 저희 남편이 있어가지고 소개팅을 하러 갔는데 그러니까 소개팅 상대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네, 제가 그 당시 소개팅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이상형이 나온 거예요. 오. 뭐 그럴 수 있죠. 아니, 뭐 예전 일이니까. 예, 뭐 네. 관가 일이니까. 예. 이상형이 나왔는데 예의도 너무 바르고 그래서 오늘은 잘 되겠다. 그래서 저희 카페 들어가실까요? 카페 들어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걸려온 거죠. 검사님 누구누구 잡혔습니다.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다. 저 지금 일이 생겨서 가봐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너무 황당하죠. 자기는 그쵸. 오늘 친구 결혼식도 지금 못 간다 그러고 왔는데 일은 미루면 되는 거 아니냐 주말인데 월요일에 가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달려왔죠. 그 주선자가 다음날 전화 와서 마음에 안 들면 차라리 마음에 안 든다고 말을 하지. 뭐 하는 거냐 지금. 네, 무슨 매너냐 그게. 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네. 하지만 그분과 인연이 안 되어서 지금은 지금 만나신 거 아니에요? 남편을 만났습니다. 두 분은 저기 뭐 실례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소개팅으로 만나셨습니까? 어떻게? 아니, 소개팅으로 만난 건 아니고요. 대학교 때 스터디를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지내다가 저도 이제 형사사건 많이 하는 변호사거든요. 그래서 남부지검에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연이 돼서 이렇게 결혼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또 엄청 잘하시네. 아니, 말씀을. 법 쪽에 계시려면 일단 말씀을 좀 잘하셔야 되나 봐. 혹시 자녀분들이 지금 네. 몇 살? 지금 4살, 2살입니다. 그래요? 뭐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저는 궁금한 게 검사님이면 혹시나 자녀분들이 뭐 잘못을 했을 때 뭐 이제 그런 것도 조금 다르게 어떻게 혼내시는지, 네. 훈육을 하시는지. 제 남편이랑 저랑 제 남편도 변호사다 보니까 둘이 법률 용어로 이제 막 애들의 죄상을 토론하는 경우는 있어요. 어떤? 공동 정범이냐, 합동 정범이냐, 뭐 방조범이냐, 누구의 죄가 더 크냐, 쟤는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 얘는 가중 처벌이다. 저희끼리 막 열띠게 토론하고 있어요. 자녀분들의 가중 처벌. 너무 웃기네요. 애들은 이제 관심 없어져서 가버리고. 아니 그 평소에 검사님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이런 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 있어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스토킹 관련해서 스토킹이 원래는 경범죄로만 처벌이 됐었죠. 이번에 새로 법이 추진이 돼서 입법이 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다행이에요. 사실 검사들도 스토킹 피해를 많이 당해요. 그래요? 네네.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아니, 무슨 스토커가? 두 경우로 나눠지죠. 불만을 품은 경우와 집착하는 경우. 전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처벌받은 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고소한 사건을 기소해주지 않은 경우 지속적으로 불만을 품고 계속 편지를 보낸다거나 찾아온다거나 따라다닌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배님 중에 훈훈한 외모를 가지신 분이 있는데 피의자를 조사하다가 겨울이었어요.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실무관님한테 실무관님 창문 좀 닫아주세요 했는데 알고 보니까 피의자가 맨발이었던 거예요. 피의자는 순간적으로 저 검사님이 나를 위해서 창문을 닫아주시는구나. 거기서 이제 갑자기 라고 다른 생각을 감정을 하고 느끼는구나. 다른 감정을 느끼고 그때부터 집착하기 시작해서 몇 년을 쫓아다니고 저희는 인사이동을 하거든요. 2년마다. 청을 옮기면 청을 바꿔서 따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를 해서 본인도. 진짜요? 네네. 그리고 예전에 어떤 부장검사님 같은 경우는
야근하려고 저녁 먹고 들어와서 집무실 문을 열었는데 어떤 여자가 옷장에 이렇게 앉아있는 머리를 이렇게 싹 늘어뜨리고 부장님을 기다리면서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검사들도 스토킹 피해를 많이 당합니다. 이야. 스토킹 자체는 경범죄로 분류가 됐었죠, 기존에. 근데 원래 경범죄라는 거는 그런 거거든요. 일정 데시벨 이상으로 소리를 지른다던가 쓰레기를 투척한다든가 노상방뇨를 한다든가 이런 사소한 범죄들과 스토킹이 같은 선상에 놓여 있었던 거죠. 새 모녀를 살해한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사진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치밀하게 계획된 스토킹 범죄로 결론 내렸습니다. 2달 동안 회사 근무 시간까지 몰래 찾아내면서 피해 여성을 집요하게 괴롭혔습니다. 사실 저희가 형사사건을 들여다보면 스토킹이 전반에 깔려있는 사건들이 많아요. 사실 핵심은 스토킹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처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지에 깔려있는 자잘한 주거침입, 폭행, 모욕 이렇게 자잘한 범죄들로밖에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는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하지만 현행법이 없으니까 처벌할 수 없어서 검사로서 무력감을 느끼고 안타까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법이 잘 시행돼서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처벌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논의된 지 22년 만입니다. 앞으로 스토킹 행위는 최대 징역 5년 이하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10만 원 이하 벌금형이나 최대 29일까지 붙잡아두는 구류 등만 가능했습니다. 아니 그 좀 진짜 검사님께서도 매일 어떻게 보면 이 사건과 이렇게 마주하시게 되는데 네. 검사님도 좀 이게 두려울 때나 이럴 때가 혹시 많죠. 없습니까? 사실 오히려 범죄를 가장 일선에서 보다 보니까 약간 범죄 공포증 비슷한 게 생기게 돼요. 예를 들어 제가 공판할 때 성범죄 전담 재판부를 들어간 적이 있어요. 성범죄 전담 재판부 같은 경우 몰카 사건이 한 80%를 차지하는데 그러면 오전 재판부터 몰카를 수백 수천 장을 보게 돼요, 정말. 지하철에서 찍은, 화장실에서 찍은 거 그리고 이 몰카 사범들이 생각보다 겉보기엔 굉장히 평범하고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봤던 사건들 중에 어떤 피고인은 교회 집사고 딸도 셋이나 있어요. 지역사회에서 너무 명망이 높은 사람인데 몰카를 계속 찍다가 어느 날은 모텔에 투숙해서 그 캠으로 영상을 찍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들켜서 체포가 됐는데 체포 과정에서 그 SD카드를 뽑아서 씹어서 먹었어요. 증거를 인멸하려고. 평범한 사람이 어디까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잖아요. 저는 그 사건을 딱 재판을 하고 나니까 화장실을 못 가겠더라고요. 법원 화장실에도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여기도 몰카 있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디 여행지 가서도 호텔에서도 옷을 갈아입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자, 공통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네, 드려보겠습니다. 네. 검사님이 생각하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누구일 것 같으세요? 제일 무서운 거는 억울한 피의자. 억울하지만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피의자가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경찰에서 기소 의견을 송치하면 아무래도 유죄 심증을 갖고 보게 돼요. 그리고 말할 때도 추궁조로 나가게 되고 최대한 기소하는 방향으로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하게 되거든요.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 아내하고 남편이 왔는데 아내가 폭력 피해를 호소하던 상황이었어요. 아내분은 너무 가녀리고 막 청초하고 막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고 남자분은 건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아내분이 막 하소연을 하세요. 남편이 나를 때린다. 자꾸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닌다. 저는 같은 여자 입장에서 공감을 하면서 남편을 추궁을 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아내를 보호해야지만.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가 맡고 있대요. 오히려. 자기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아내가 의처증이 있어서 자기를 툭하면 때리고 욕을 하고 몰아붙인다는 거예요. 자기는 먼저 절대로 아내한테 손댄 적은 없다. 저는 안 믿었죠, 당연히. 안 믿고 기소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근데 이분이 저한테 찾아오셨는데 영상을 하나 들고 오셨어요. 그 본인이 맞는 장면을 서재에다가 캠을 설치해놓고 몰래 찍으신 거예요. 근데 그 가녀린 손목으로 이렇게 뺨을 날리시는데 정말 고개가 이렇게 휙휙 꺾이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맞고 있더라고요, 남자분이. 그걸 보는데 순간 약간 아찔한 거예요. 아, 내가 모르고 지나쳤으면 정말 억울한 사람을 만들 뻔했구나. 그런 일들을 겪고 나니까 그 억울한 피의자, 억울할지도 모르는 피의자가 가장 두렵습니다. 억울한 피의자가 가장 두렵다. 그래서 항상 고민하고 모르고 넘어갈까 봐 무섭고 그래서
최대한 그 진술에 의지하지 않고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증거를 많이 찾으려고 더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검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또 좀 뭔가 오히려 좀 안심이 되고 든든합니다. 왜냐면 자기 확신이 정말 무섭거든요. 그렇죠. 네. 남편분은 뭐 거짓말하다가 걸린 적이 있다고 하는 거는 있죠. 있어요? 네, 있어요. 아주 그냥. 그걸 딱 알아내셨어요? 아니, 증거를 찾았죠. 제가 애가 둘이잖아요. 네. 4살, 2살이에요. 근데... 가장 힘든 시기예요, 지금. 그래서 남편이 주말에 저한테 일한다고 거짓말하고 여자 동창들이랑 놀다 온 거예요. 내가 너무... 이거 네. 사건이 큽니다. 아니, 근데 이건 좀 큰데요? 네, 그래서 제가 추궁을 했죠. 네. 자백을 하더라고요. 네, 바로 자백했습니까? 네, 바로 자백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실직고를 했죠. 풀 자백을 했죠, 이제 그래서 한참 고민한 다음에 구형을 하고 집행을 했죠. 구형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구형 이제 일단 카드 몰수형. 정확하다. 네. 이거 저기 혹시 변호사신데 변호를 뭐 제대로 좀 이렇게 못 하셨어요? 이런 거는 변호를 하면 안 되고 납작 엎드려서 자백을 해서 양형의 선처를 구해야 되는 사건. 이런 거는 양형을 좀 낮춰달라. 네. 선처를 바란다. 현명하시네요. 네, 현명합니다. 나 좀 유능한 변호사. 네. 정말 재밌네요. 이혼도 승소, 패소 뭐 이런 게 있어요? 승패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정산에 더 가깝긴 하지만 이제 뭐 외도나 폭행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한다거나 그게 인정이 되면 뭐 승소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인정이 안 되면 패소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재산 분할도 좀 내가 더 많이 가져갔다 그럼 승소라고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뭐 예를 들면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있나요? 많죠. 어떤 분들은 혼인 기간이 3년인데 네. 소송 기간이 6년, 7년. 그럼 정들지 않아요? 정들다니. 아니 그게 진짜. 무슨 정들 일이야. 중간에 그러실 수도 있겠네. 야, 그냥 이럴 거 그냥 우리가 다시 한번 합쳐보자. 뭐 이런 생각도. 그런 분들도 계세요. 이게 소송 있죠? 중에, 네, 소송 중에 다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이게 참 이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사랑을 했으면 결혼을 하고 또 얼마나 서로가 미워하면 이혼을 하겠어요. 그 최단 기간은 얼마가 됩니까? 최단 기간 이혼하신 분 있어요 혹시? 아니 지금 변호사님이 무슨 세상에 이혼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호사님이 맡았던 그 의뢰인분들 가운데 뭐 좀 기억에 남는 그런 뭐 예를 들면 이혼 소송. 최단 기간 말씀하셔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결혼식장에서 이제 신부 입장하기 전에 이제 신부 대기실에 이렇게 계셨는데 근데요? 어떤 분이 오셔서 쪽지를 주신 거예요. 여자분이. 그래서 봤더니 내가 네 남편 지금 신랑이랑 어제까지 같이 있었고 계속 이제 양다리를 걸쳐 오다가 이제 결혼식장을 오늘 들어간다고 나한테 얘기해서 너무 화가 나서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실제로 그 정말 메이크업 다 하고 웨딩 옷 입고 막 다 하셨는데 신부 입장 하기 직전에 저한테 오신 분이 계셨어요. 혼인신고를 미리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아니요, 혼인신고는 안 하셨는데 이제 사실혼 해소 소송이라고 이제 이혼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혼인신고 하기 전이지만 그래도 결혼하신 분들, 결혼식 하신 분들. 야, 근데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결혼식 입장하기 전에 그렇게 오신 게 한편으로는 진짜 다행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드라마가 종영을 했지만 한동안 이제 사랑과 전쟁이 네네네. 나이만 많으면 나야! 그 진짜! 네,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나올 법한 의뢰인분들도 좀 계신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막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뭐 사건들인데 저는 사실은 매일 보는 일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안에 그 화장대 안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발견을 한 거예요. 임대차 계약서. 네. 근데 나랑 뭐 집을 얻은 적도 없고 한데 이제 임대차 계약서에 와이프 이름이 써 있는 거죠. 그래서 블랙박스를 확인을 해봤더니 바로 아파트 같은 이제 옆동에 내연남을 두고 이제 양쪽에서 두 집 살림을 하신 거죠. 네.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야 대단하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옆집에서 그러신 분도 계셨어요. 옆집이요? 네, 그러니까 옆집이랑 이제 왕래를 하면서 가깝게 지내신 거예요. 그래서 옆집도 강아지를 키우고 우리 집도 강아지를 키워서 그냥 강아지 엄마 아빠들의 모임처럼 왕래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네, 왕래를 하다가 어느 날 옆집을 가는데 남편이 옆집 비밀번호를 야 이거 뭐야? 이게 진짜 드라마가 아니고
내 집 마냥 누른 거죠. 깜빡하고 자기가 누른 그렇죠, 거구나. 깜빡하고. 그래서 왜 이러지? 아, 기분 탓인가? 그냥 뭐 알 수도 있지? 뭐 이러고. 알 수가 없지. 그래서 진짜 기분 탓이겠지 이러고 그런가 들어갔는데 강아지들이 갑자기 막 주인한테 대하듯이. 와, 이거 소름 돋는다. 배를 깎구나 거의 강아지가. 그렇죠. 눕는 거죠. 아주. 배를 이렇게 하는 순간 이거는 뭐 주인에게 그냥 복종하듯이 눕는 거죠. 하나만 더 얘기를 해주시면 뭐 좀 있습니까? 이제 그 형제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본 가정이 깨지고 이렇게 같이 사시다가 그 동생분하고 또 외도를 하신 거예요. 그 집 안에서. 그래서 또 동생분 가정까지 깨지고 그런 경우도 되게 많고 뭐 사촌 동생 뭐 그런 경우도 많고. 어우, 때로는 이거 내 일 못하겠다 막 이런 생각 드실 때는 없으세요? 뭐 변호사 1, 2년 차에는 조금 그랬는데 이게 이제 계속 듣다 보니까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일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도 모를 놀랍네. 뿐이지 사실은 외도로 고통받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더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 형제분하고 문제가 됐던 그 내연녀 있잖아요. 그 얘기를 왜 지금? 아니 너무 궁금해서. 아니 그 여성분 혹시 실제로 보셨습니까? 그렇죠. 어때요? 약간 느낌이? 그런 분들의 인상이나 이런 게 너무 궁금해요. 그냥 어떻게 인상 확실히 조금 느낌이 와요. 왜요? 잘못에 대한 감각이 없으세요. 왜 그 드라마에서 보면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좋은데. 네, 근데 저는 그 대사 딱 들었을 때 정말 잘 썼다. 진짜로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뭐라고요? 교통사고처럼 일어난 일이고 이거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사랑이 죄는 아니지 않냐. 야, 그럼 그럴 때도 변호사님은 감정에 이렇게 요동 없이 딱 그거를 처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저는 이제 의뢰인분이 이제 내연 관계에 계신 분도 계시고 피해자분도 계시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은 이태호 드라마 속에서 예를 들면 이태호 쪽을 대리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네. 어떻습니까? 이게 아무리 일이지만 좀 되게 딜레마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의사분들이 범죄자의 생명도 구해줘야 하는 거죠. 이 딜레마네 진짜. 네, 뭐 살인자의 생명도 구해줘야 하는 것처럼 그죠. 변호사는 내 가치관에서 이 사람은 나빠, 이 사람은 뭐 착해,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거 굉장히 변호사 윤리에 어긋날 수 있거든요. 잘못임은 인지를 해드리되 그 잘못 안에서 조금이라도 좀 선처를 받을 만한 사유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변호를 해드리는 거죠. 이게 참 아까 판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이 직업적인 특성상의 그 딜레마들이 좀 있네요. 그러면은 뭐 간통죄는 폐지가 됐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혹시나 뭐 어떻게 이게 되는 좀 건가,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정확히 몰라요. 외도가 어떤 형사상의 그 처벌은 받지 않으나 이제 간혹 이거를 혼동을 하셔서 이제 간통죄 폐지됐으니까 바람 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실제로 그러니까 정말로 그럴 수도 있어요. 있을 것 진짜 같아서. 많아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찾아오셔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딱 소자 이렇게 주시면서 와이프가 잘 모르고 이렇게 청구한 것 같은데 간통죄 폐지된 거 모르는 것 같다고 와이프가 막 이러세요. 야, 그럴 때 한번 좀 확 끌어오르지 않으세요? 아유. 정말 끌어오르죠. 화를 내죠. 화를 내고 일단은 이거는 잘못 아신 분은 본인이시다. 이제 설명을 드리고 위자료는 한 2천만 원, 뭐 3천만 원 정도 나오실 거다. 이렇게 설명해드리면 몰랐다고 억울해하시더라고요. 간통죄 폐지된 게. 어떻게 억울해 그거를? 네, 억울해하신 분들 많으세요. 이게 본인이 저지른 일이 또 얼마나 참 한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고통받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그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네요. 진짜. 예.